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엔터주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다가 블랙핑크, BTS 등 글로벌 슈퍼스타들의 복귀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콘텐츠 산업 지원책 그리고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인 K-팝 아레나 건설이 현실화될 줄을 두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 엔터 주가는 이미 크게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크게 좋아지면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의 부진을 딛고 K-팝이 다시 위상을 찾을 수 있게 될지 하반기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망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겠죠.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초양극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 집값은 고공행진하지만 서울 외곽을 비롯한 지방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것들이 나올지 전망해보고 집값 흐름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오늘의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시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효과가 오늘도 증시를 강세로 이끌었습니다. 마감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1.49%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2812.05포인트, 2800선을 또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새로 작성했고요. 네. 오전에는 상승폭이 상당히 더 컸습니다. 2820선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0.8% 6포인트가 올라서 756.2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주식을 1조 원 넘게 동반 매수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동반 강세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좀 북돋우면서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양상인데요. 중요한 건 이 허니문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네. 역대 정부 출범 시기를 보면 대선 이후 증시는 허니문 랠리로 강세장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선 이후 한 달간 코스피 평균 상승률을 보면 뭐 정부를 가리지 않고 한 3에서 4% 정도 항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면서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를 보여온 점, 또 이를 위한 상법 개정, 각종 주주 친화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이런 점 등이 증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이 허니문 랠리가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의견이 좀 갈립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이미 선 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허니문 랠리보다는 대외적인 더 중요한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증시의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보면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좀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네. 바로 재발의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제 상법 개정의 재추진 의사 여러 차례 밝혔고 그뿐만 아니라 2, 3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권 내에서도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내에서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곳이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태스크포스입니다. 네. 이 TF에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지금 원내대표 선거 일정 등이 이제 걸려 있긴 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서둘러서 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고 이르면 이달 안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처리하는 거지만 그 재발의되는 개정안에 그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네. 더 강력한 네. 방안들이 담겨 있다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단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제 일반 주주로 확대되는 게 하나 있고 네. 이제 전자주총 도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중 투표제, 네.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확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예. 이전에 상법 개정 발의됐을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네. 사실 그때 재계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집중 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빠졌었어요. 아예 빠졌었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재발이 되는 개정안에는 포함돼. 자, 그럼 집중 것으로 투표제가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집중 투표제는 우리가 한 줄을 갖고 있으면 의결권을 한 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사 3명을 주총에서 뽑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사 각각 한 명 이제 선출할 때마다 각각 한 표를 행사하는 건데 네. 소액 주주, 소수 주주의 경우에는 네. 이사 한 명의 제가 가진 의결권을 모두 몰아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명이 아까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이면 이사 한 명에게 내가 가진 3표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 거고 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제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하는 제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3% 룰이라는 겁니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네. 최대 3%까지만 의결권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건 이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좀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건데 네. 재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정리해 보면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셈입니다. 재계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배임죄 소송 같은 것들이 난무할 수 있다. 또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이 잇따를 수 있다라면서 반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다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뭐 재계와의 또 어느 정도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발목이 잡혔던 체코 원전 결국 이제 최종 계약에 서명하게 된 거죠. 서명했습니다. 했나요? 네, 했습니다. 네, 네. 서명을 드디어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가 한수원과 마지막까지 경쟁을 한 경쟁 사업자인데 네. 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지방법원에 제기한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달 7일이었죠. 5월 7일에 본계약 체결 당일에 결국 우리 체코를 방문했던 대표단이 서명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어제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일단 장애물이 제거가 되면서 최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을 했고요. 일단은 최종 계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에 성공을 한 겁니다. 결국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해외 수주에 성공하는 쾌거를 일단 이루게 됐고 네. 무엇보다 이제 유럽 시장에 우리가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 이거는 향후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변수가 남아 있어요. 네. 변수가 이거는 이제 한수원이나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절차상으로 보면 본안 판결이 남아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은 처리됐지만 본안 소송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제 가처분 절차는 별도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주장을 하는 거는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다. 이걸 근거로 계약 무효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코 측이
기술성, 경제성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쟁사의 제안서가 불리하게 평가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체코 전력공사 측은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됐고 한수원,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의 제안이 기술력과 가격 측면에서 우월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체코 법원이 향후 몇 달 안에 이 본안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 전력공사가 패소할 경우에는 체코 정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고요. 자,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본안 소송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 체코 두쿠바니 원전 계약의 최종 효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코 정부와 한수원은 이런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프로젝트를 강행할 방침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변수가 있긴 있어요. 뭐죠? 이것도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제 제기한 건데 유럽연합이 한수원에 대해서 역외 보조금 위반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유럽연합 내 바깥에 있는 역외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라고 만약에 유럽연합이 네. 판단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체코 정부나 한수원 입장은 심사 과정, 계약 체결 과정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에도 서명을 했고 현재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지은 그 반도체 보조금 네. 이거를 재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요. 이 우려했던 일이 이제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워드 로트닝 미 상무부 장관이 미 상원에 출석해서 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해서 몇몇 보조금 지급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보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반도체법이라는 게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제 서명해서 공포가 됐고 네. 미국 내로 반도체 공급망을 들여오기 위해서 미국 내에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와 연동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네, 네. 법안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텔부터 마이크론, 대만 TSMC,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이 칩스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받기로 네. 이 상무부와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거의 6조 5천억 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6,3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 거의 막판 임기 거의 끝나는 시점에 다 최종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 이걸 다시 뒤집는 거죠.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시절부터 이 칩스법에 대해서 시종일관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아예 폐지를 해버리겠다라는 엄포도 났었거든요. 지금 보조금을 재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재협상 대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래저래 정말 녹록지 않은 환경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한한령 기대 완화감 또 그 블랙핑크 BTS 등 글로벌 슈퍼스타들의 복귀 소식 여기에다가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K컬처 산업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엔터주 관심이 높습니다. 자, 오랜만에 K-팝 위상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지 올 하반기 엔터 산업의 새로운 변곡점을 보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네. 취임 선서에서 네. K-팝 등 문화 산업을 더 키우겠다라는
대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제 애초에 그 주요 공약의 대선 때 네. K-팝 아레나 건설 같은 맞습니다. 콘텐츠 산업 지원책도 이제 들어 있어서 네네. 지금 맞습니다. 엔터 업계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일단 그래요. 무슨 뭐 그 한한령이 완화될 거란 기대 뭐 여러 가지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네. 지금 이제 많이 주목하는 게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네. 아레나 건설? 아레나 예. 하면은 뭐죠? 경기장. 대규모 이제 공연인 공연장이고 거죠. 네. 특히 이제 K-팝 아레나 네. 건설을 공약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거는 결국 이제 기존에 이제 국내에 있는 공연장들은 대부분 이제 그 체육 경기장 또는 월드컵 경기장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연장으로도 이제 활용을 했던 부분이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K-팝 공연만을 위해서 대규모로 네. 특히 한 3만석 이상의 그런 전용 공연장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건설을 하겠다. 뭐 그게 이제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고 뭐 네. 가까운 일본이나 뭐 공연 문화의 중심지 미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런 3만석, 5만석짜리 공연장들이 뭐 수십 네. 개씩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전용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지음으로써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국내 공연도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보다 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인접한 해외에서 네. 한국에 여행도 올 겸 또 네. K-팝 공연을 같이 보기 위해서 네. 대규모 공연장이 있다면은 이제 들어오기도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이 네. 이제 그 민주당 그 정책 맞습니다. 공약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뭐 잠실, 뭐 고양, 인천, 네. 뭐 또 뭐 여기 어디죠? 구로에 있는 고척돔 이런 데서도 고척돔, 예. 다 그게 수용이 좀 불가능한 5만석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고척돔이 거군요. 보통 이제 콘서트장으로는 한 2만 5천석 그리고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네, 이제 인스파이어 360도 아레나. 개방해 인천이죠? 예. 네. 360도 개방을 해도 거긴 2만석이 좀 안 되고요. 아, 그렇군요. 고양 종합운동장이 뭐 한 3만에서 3만 5천석. 커 보이는데 예, 5만이 안 되는 예, 거군요. 안 됩니다. 네. 5만이 되는 데는 지금 잠실 주경기장, 네. 근데 예. 지금 이제 체조경기장 말고 네. 완전 주경기장을 근데 이제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다섯 손가락도 안 돼요. 손에 네.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네. 한 3, 4만 5만 석급의 공연장이 주경기장 거의 7만 석급입니다. 네. 거기랑 근데 이제 K-팝 전용 공연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랑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5만 석 네. 이상이 예. 거기가 이제 각각 이제 축구장이나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었었다 보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장이었었다 보니까 그런 공연 특화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한국 네. 공연을 못 오는 게 그런 공연장이 없어서 못 온다 이런 얘기가 알려졌나요? 그런 뭐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거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게 뭐 아시아 지역 자체를 거의 안 아직까지는? 와요. 아. 예,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잘 안 오기 어쨌거나 좀 때문에.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럼요. 그 뭐죠? 네. 그 음반 공연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400곳 이상을 그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인가? 네. 거기서는 뭐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를 한번 써보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뭐 잠실 그쵸. 올림픽공원 또 부지도 좀 해보자 네, 그런 네. 대안도 내고 있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잠실이나 여의도나 이제 네. 입지가 좋기 때문에 네. 그쪽을 좀 활용을 해서 네. 이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비용도 비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국회의장 얘기가 있다 상황입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렇죠. 얘기가 예, 나온 것 그거와 맞물려서 같습니다. 이제 여의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엔터업계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네. 기대감이 크면 그만큼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 대비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한 40% 가까이 올랐고요. 연초 대비. 예. 대형주임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오늘 얼마죠? 10조 이상이거든요. 네. 29만 원 선. 아, 그래요. 네,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이제 거의 이제 돌파를 했고요. 52주로는 당연히 돌파했고 네. 직전 고점,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뭐 방시혁 의장일이 다시 좀 불거지면서 네. 예, 조금 조정 받았었잖아요. 한 6%? 예, 네. 그 조정 직전에 29만 원을 한번 터치했었는데 네. 그 금액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SM, 3사도 JT, 뭐 YG는 거의 2배 올랐죠. 그래요. 네, YG나 SM이 특히 그러니까 순서대로 본다면은 네. YG, SM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JYP랑
하이브도 네. 30-40% 이상씩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그럼 실적은 어땠습니까? 실적은 1분기 같은 적정 경우에 1분기 실적이요. 예. 예. 1분기 실적은 엔터사사 네. 영업이익을 다 합산한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해서 네. 처음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 1분기 안 좋은데요. 우려했던 것 대비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47% 증가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증가의 원인이 이제 공연 쪽에 있었다. 공연. 예, 네. 공연이 좋았습니다. 보통 음반보다. 이렇게 봄에 공연을 많이 다니나요? 원래는 사실 이제 1분기가 비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알고 있어서요. 맞습니다. 네. 근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기본 체력, 네. 이 체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유럽 그리고 남미, 호주와 같은 그 체력이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 할 때 그 체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뭐 그것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모객력.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도 그 말씀하신 체력도 필요해요. 아 물론 그렇긴 네, 한데 왜냐면 네. 이제 뭐, 잘못하면 제가 오해하는 네.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이제 네. 여러 가지 모객력이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들, 그게 이제 뭐 크게 성수기 비수기 없이 네. 예, 꾸준히 이제 좋아지는 그림이고 올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공연 네. 모객은 40% 증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주로 이익도 어디를 갔었던 47%. 거죠? 그렇게? 일단은 지역별로 본다면은 네. 아시아보다는 네. 미국, 유럽 쪽에서 특히 이제 강한 신호가 나오고 있고 네. 작년까지 보시면은 이제 미국은 2019년도에 방탄소년단이 대규모 스타디움 공연장을 열어준 네. 이후로 후배 아티스트들이 차곡차곡 이제 입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유럽만큼은 또 이게 굉장히 터프한 시장이었어요. 예. 케이팝의 인지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낮았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낮았어요. 미국 대비로도.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 뭐 가령 이제 에이티즈처럼 네. 뭐 일반적으로 케이팝을 되게 좋아하시지 않으시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보이그룹이 네. 유럽에서 라데팡스 같은 프랑스의 스타디움급 경기장 네네. 그런 데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유럽 쪽이 확 위가 이제 열리는 느낌?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40%나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지금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인가요? 맞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엔터사사의 합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분기보다도 더 트렌드가 좋아서 전년 동기 대비 80% 정도 이익 증가가 네. 예상이 되고 있고 80%. 예, 거의 2배죠. 네. 이 80%의 이익 증가를 견인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이번에도 공연이에요. 2분기에도. 네, 예, 그렇군요. 2분기에도 공연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네. 이번 2분기에 넘어섭니다. 그냥 트럼프 관세라든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좀 영향을 덜 받는다. 네, 뭐 훨씬 덜 받죠. 이런 점도 이제 네. 있었지만 네. 확실하게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2분기부터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는 이제 글로벌 슈퍼스타들의 복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제 6월 21일이죠.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1일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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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월 10일과 11일에 대부분 한 명을 제외하고는 6명이 다 국방 의무를 마치게 되고 네, 네. 마지막으로 6월 21일에 슈가가 복귀함으로써 사회에 네. 돌아옴으로써 네.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를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 다들 된다. 6월 10일에는 R&B, 10일에는 전국 지명, 그쵸, 20일은 날짜별로 슈가. 아마 다. 이렇게 다들 외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 뭐 이 네. 군백길, 군복무 그럼요. 군백길을 이제 예. 다 이제 끝났다. 끝나고 예. 돌아오니까 그게 가장 큰 호재죠.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2년간 뭐 BTS 네. 완전체 이렇게 되면 네. 뭐 2배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맞습니다. 전망까지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도 이제 2025년 올해 대비 네. 내년도에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네. 한 60% 70%? 예, 그 정도는 늘어난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내년에 늘어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방탄소년단 때문인 거죠. YG는요. YG도 이제 블랙핑크가 7월부터 대규모 월드 투어를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투어부터는 사실 모든 공연이 스타디움급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네. 블랙핑크의 2년 전 직전 투어는 아레나급도 있고 공연장에서 스타디움급도 있고 섞여 있었거든요. 이제는 최대 사이즈의 공연장에서만 공연을 해도 충분한 수요가 쌓일 만큼 블랙핑크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7월부터 공연을 돌고 아마도 그 이전에 또는 그 즈음에서 앨범 네. 컴백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서 예, 블랙핑크의 YG, 네. 그다음에 BTS의 하이브.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JYP 네. 이런 지금 기획사들이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대규모 공연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하이브는 30만 원 좀 넘어섰던 게 고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네. 이번 뭐 52주 동안에는 30만 원을 못 가긴 했었는데요. 네, 네.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역사적 최고가 한 41만 원 정도 되고요. 뭐 완전 상장 초기.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한 뭐 32, 3만 원 네. 그 정도 보시면 YG는 가장 비쌌을 때가 얼마였었던 거죠? YG도 한 9만 원, 네, 네. 뭐 10만 원 이 정도 그럼 지금 수준인데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엄청 올랐죠. 네, 2배 가까이 올랐고 네. YG는 지금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네. 지금 이제 4세대 걸그룹 쪽이 이제 치열하게 공방전이 나오면서 또 네. 뉴진스가 또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했고요. 네. 그러던 와중에 지금 사실 5세대 걸그룹 중에 베이비몬스터 YG의 네. 차세대 신인인 베이비몬스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본인이 들으면 역사상 제일 빠른 속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YG 쪽에 좋은 그런데 거죠. 지금 이제 한한령 예, 한한령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제한령이었죠. 네, 네. 한국 콘텐츠 못하게 하는 네. 거였는데 그게 이제 2016년에 시작됐다가 맞습니다. 이제 풀리는 분위기가 확실히 감지되고 있는 건가요? 뭐 분위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지만 뭐 저는 사실 한한령은 네. 해제되고 나서 네. 해제됐구나 하는 이렇게 거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그래도 희망 섞인 예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네. 그 하이브 계속 좋을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보유 중이었던 그 SM 지분 거의 10% 가까이를 네, 9.66%를 예, 중국의 텐센트 뮤직의 네. 그 TM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TM이. 이제 예. 팔았잖아요. 네. 처분한다 공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텐센트가 네. 어떻게 보면 그 SM의 사실 카카오 엔터 합한 네네. 하나고 하나죠. 그러니까 네. 텐센트가 2대 이대 주주가 된 셈이죠. 명실상부하게 올라오게 맞습니다.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려 섞인 시선이 같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네. 카카오가 4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뭐 지배권, 지배구조 이런 거에서는 단기의 변화는 없지만 네. 저는 우려 요소보다는 기대 요소가 조금 더 많다고 보는 게요. 그런 2대 주주라는 또 그 지분이 적지도 않죠. 약 10%에 가까운 전략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네. 이게 한한령이 정말로 좀 열렸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SM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소위 잘 팔리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여러 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텐센트 뮤직 입장에서는 한한령 열렸을 때 재빠르게 공연을 유치하고 그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쉐어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너지를 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SM이나 또는 SM 자회사인 디어유나 네. 이런 쪽에서 이런 K-팝 공연 또 K-팝 플랫폼 사업 이런 쪽에서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브 하나 더 짚어볼게요. 네네. 지금 오너 리스크가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9일이었나요? 지난달. 네네. 네. 네. 금감원에서 그 이제 조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네.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인지하고 네네. 수색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 얘기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작년 말에는 이제 IPO를 앞둔 시점에서 네. 그런 이명 계약의 존재 자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중요 정보의 누락 행위를 문제 삼았다면 네. 지금 이번에 금감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기적 부정 거래, 즉 IPO 직전에 네. 기존의 벤처 캐피탈의 문의에 대해서 네. IPO 시점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당분간 IPO 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하고 예. 이와 동시에 IPO를 위한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는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예, 그런 행위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기존 VC를 기망하고 그로 인해서 기존 VC가 지금 방시혁 의장과 그 이명 계약을 맺었던 네. 그 세 곳의 VC 네. 쪽에 헐값에 넘기게끔 만든 거 아니냐. 라는 그렇죠. 의혹. 라는 의혹. 네. 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은 초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커싱하는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 새로운 국면에서 아마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것이 이번 건이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 크게 리스크로 전이 확산될 어떤 이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방시혁 의장이 기존 VC들을 네. 속였느냐, 뭐 의도를 가지고 속였느냐, 아니면은 그럴 의도는 없었느냐, 그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건 결국 소유와 경영의 분리지 않습니까? 방시혁 의장이 회사에서 어떤 그런 또 롤을 하지 않고 네. 최대 주주로만 남는다면, 네. 남는다면 사실 하이브라는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또 영업적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데 있어서는 네. 사실 뭐 아무런 영향은 없죠. 다행히도 방시혁 의장이 지금 이제 한 소속된 10개 정도의 아티스트 팀들 중에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프로듀싱을 개입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현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적으로 일단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서 하이브 주주에게로 가는 어떤 그런 리스크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하이브하고 민희진 전 어도 대표와의 네. 공방이 지금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뉴진스 맞습니다. 탈퇴 후에 뉴진스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 이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작년에도 한때 시끌시끌했었지만 지금 이제 외부 활동에 대해서 뭐 1인당 10억씩 배상을 해야 된다. 즉 기존의 계약을 인정하는 취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그런 발언들이 이제 그런 중간 판결이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뉴진스가 작년도에 활발하게 활동했을 당시에도 그 거대한 하이브에서 한 6% 7% 정도 비중이었거든요. 물론 작지는 않습니다. 크지도 않고. 하지만 그 6에서 7%에 대한 부분은 올해나 네. 내년도 실적에서 그것을 고려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이미 다 0으로 놓고 있어요. 아, 없는 건데. 그래요? 네, 이미 네. 없는 거예요. 0입니다. 네. 혹시나 살아 돌아온다면 뭐 한 4, 5%가 늘어나는 이벤트지만 지금은 이미 다 없는 걸로 쳐둔 상태에서 네. 회생될 가능성은 뭐 상당히 뭐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점에서 뭐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델타가 0이라는 뜻입니다. 네. 네. 어쨌거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좋긴 한데 네. 이제 엔터주는 이제 사업 성과, 실적 이런 것보다 네. 가끔씩 이게 루머라든가 뭐 맞습니다. 사생활 어떤 리스크에 휴먼 리스크가 그래서 있죠. 굉장히 이렇게 출렁 그 업다운이 되지 네.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예전에는 뭐 방탄소년단이 하이브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90%, YG에서 블랙핑크 차지하는 비중 뭐 예를 들면 90%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시면 네. 하이브도 멀티 레이블 체제로 간 지가 꽤 됐고 그러니까요. BTS가 여전히 대단하지만 네. 세븐틴, 엔하이픈, 투바투, 뭐 엔팀, 그러네요. 네, 뭐 굉장히 투어스, 보이넥스트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네.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이제 리스크의 분산 그래요. 측면에서 많이 각각의 또 팬덤들이 있고 맞습니다. 하니까. K-팝 에이전시도 네.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자,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그럼 K-팝에 대한 시장 전망을 네. 작년에 나오셨을 때하고 아주 지금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네네. 계시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지 예. 끝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올해 엔터사들의 이제 이 실적 성장, 고성장의 가장 핵심은 서구권 모객 증가입니다. 미국, 유럽 네. 쪽에서의 콘서트 모객이 늘어나는 거에 이제 일단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게 가능한 아티스트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뭐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가 있는 기획사들을 주목하시되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1차 변곡점은 네.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방탄소년단의 내년도 월드 투어를 발표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투어를 하는 시점 말고 보통 4, 5개월 앞서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 발표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 있다. 즉 그때 차익 실현을 가장 세게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예, 그때 한번 차익 그럼 실현의 기회가 다들 있을 그럴 것 같으면 같습니다. 그보다 조금 먼저. 근데 이제 그 시점을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예, 물론 맞습니다. 충분한 수익이 나왔다면 네. 그에 앞서서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예. 주의할 점은요. 주의할 점이 이제 그 주구장창 가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팔아야 된다. 주구장창이란 네. 표현이 네. 줄곧 계속 내리가진 그렇죠. 않는다. 네. 가다 쉬어가고 또 그런 줄곧. 주식 시장이죠. 네, 네, 줄곧이란 표현이 훨씬 멋있습니다. 훨씬 좋은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집값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6월 1주차 한국 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2시간 전에 나온 통계인데요. 역시 양극화입니다. 서울은 집값이 더 올랐네요. 지난주가 0.16%였는데 6월 1주차는 0.19%, 0.03%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전국 평균은 0%입니다. 그냥 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0%인데 결국 서울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지방은 하락이니까 평균이 0%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 올라가는 지역들이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네. 송파구는 0.5%. 다시 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강남구 0.4, 네. 서초구 0.42%, 목동에 있는 양천구는 0.32%. 보통 0.3%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폭등이라고 하니까 다시 또 과열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뭐 마포, 성동 이런 지역들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마포가 0.3% 진입을 했고요. 네. 용산이 0.29%, 성동 0.26%, 광진구 0.15%, 한강을 중심으로 위 아래가 모두 다 과열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인천은 마이너스 0.05%, 지난주가 마이너스 0.04였으니까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경기도는 0%인데 또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평택이 마이너스 0.23%, 네. 물량이 많아서 하락폭이 큰데 반해서 과천시는 0.35%, 네. 성남 분당구는 0.19%니까 예. 과천, 성남이 또 경기도의 하락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심 있게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세종시. 네. 지난주가 0.1%였는데요. 이번 주는 0.07%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민주당이 얘기? 집권을 하면 네. 집값이 오른다. 진보 정권이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 근데 이게 저는 설득력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냥, 네. 학습 효과 때문에 네. 우연의 일치로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올라갔기 네. 때문에 이제 이런 속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공교로운 건 최근에 또 강남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맞아떨어지기도 쉽지 않은데 현실은 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슬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하게 되고 규제를 하니까 또 부작용이 생겨서 더 또 확산되는 네.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제가 서울 소식 전해드렸듯이 강남 3구, 용산구, 한강 벨트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면 네. 일단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과거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우리 세금으로 집값을 이렇게 두들겨 패질 않겠다.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대출 규제로 집값을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지금 5월 아파트 거래량 또 많이 늘어났거든요. 몇 건입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이 10,000건이 넘었고요. 그때는 과열이었던 것 같고요. 과열이었고요. 네. 4월이 5,000건이 넘었고요. 네. 좀 떨어졌을 때 5월이 아직 통계가 안 잡혔습니다. 6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6월 벌써 말- 5,000건이 넘었습니다. 벌써요? 네. 아유, 이제 6월 5일이잖아요. 예, 이제 6월 5일이니까 25일을 더 집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5,000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면 최소 7, 8천 건이고요. 네. 많게는 10,000건까지도 올라갈 수 그래서요?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다는 건? 스트레스 DSR이 또 영향을 줍니다. 이게 7월에. 가계부채를 안정을 잡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에 시행을 하는데 수요자들이 또 불안하니까 이런 걸 할 때 너무 일찍부터 예고하지 말고 갑자기 내일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한 2달 전 정부터 하면 좋을 텐데 이게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예고가 되니까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다
물론 이제 잔금이나 이런 계획 때문에 한 3개월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1년 전에 하니까 너무나 예고가 하고 돼 또 있어서. 지금 미리 또 하겠다라고 한 번 더 경고를 주니까 아, 네. 불안한 마음에 너도 나도 달려들면서 6월 거래량은 만 건은 훌쩍 넘어갈 것 같아서 네. 이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6월 통계가 이렇게 잡히고 집값 올라가고 모든 언론들이 집값 상승을 말하고 있으면 계속 침묵하고 지켜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마 공급에 굉장히 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대선 전에 네네. 공약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는 안 했던 것 일단 같거든요. 공급 위주로 네, 해결을 공급 위주로 하겠다라는 건데 공급이라는 게 그래서, 갑자기 네. 뚝딱뚝딱 빨리빨리 예. 되지도 않는 거고요. 네. 공공 주도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용적률을 좀 올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용적률 올려줘서 또 쉽지 않은 문제이고 4기 신도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3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데 4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내부 분위기는 약간 부동산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쟤 좀 안 건드리고 싶어라는 분위기인데 네. 본의 아니게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규제를 그렇죠. 해야 되고 너무 많이 오르면 관리를 또 해야 되는 전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올라도 너무 많이 조절했던 오릅니다. 게 네. 어떻게 작용을 불러올지를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이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중이병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좀 땡겨졌다고 네, 하던데요. 이게 어쨌든 중이병에 걸리면은요 야단을 쳐도 안 되고요, 때려도 안 되고요. 뭐 용돈을 줘도 안 되고요, 달래도 안 되고요, 좀 죽일 지난-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아유 무슨 시간이 과격한 표현을 지나야 하십니까? 오늘 출연자분들 자꾸 아까도 그래서 뭐 결국에는 두들겨 팬다 이제 그러셔서 깜짝 놀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부모님이 네. 믿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 보기만 해도 울컥울컥 올라오기 그게 적절한 때문에 지금 비유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시장도 이런 것 내버려 둬야 같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버려두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네.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또 개입을 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생기고 네. 내버려둬도 문제고 네. 완화를 해줘도 문제고 강화를 해도 문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본의 아니게 또다시 부동산과의 전쟁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실제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통계하고 똑같습니다. 한강벨트 쪽은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불안 심리를 자극할까봐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은 제 아시는 분은 계약을 하는데 네. 4번 도전해서 실패하다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계좌번호를 안 주기 때문에 5번째 이제 시도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네. 실제로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가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단지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상승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구축 아파트들도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 행당 한진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네. 2000년에 지어진 2123세대 네.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나름 유명한 이유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5호선 역세권의 대단지의 구축이지만 가격이 뭐 예전에는 한 5억대로 살 수 있는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최근에 전용 84가 15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구축 아파트들이 옥수 금호동은 당연히 신고가고요. 응봉동 또 마포에서도 구축 아파트들이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서 네. 실제로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주 좋은 지역들 신축 아파트는 당연히 비싸니까 못 들어가고 네. 구축 아파트라도 10억 초반 중반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 아파트도 신고가가 나오니까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도도 뭐 판교 쪽은 또 백현마을 2단지라고 있는데 네. 제가 판교 갈 때마다 역세권 단지라서 임장을 하는 아파트인데 올 초에 갔을 때 전용 84가 20억을 못 넘었는데요. 네. 최근에 21억 9,500만 원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분당, 과천, 뭐 판교 이런 쪽은 좀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고, 자, 어쨌든 지금 공급이 해결이 되면 많으면 값이 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하는 주택이 많으면. 근데 이제 서울이나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라든가 수도권 이쪽으로 오면 주택 공급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다 주택이 있고 땅이 그렇죠. 많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완화를 해줘도 막상 들어가도 요즘 또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말썽이더라고요. 뭐 최고의 난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재건축 재개발이 뭐 규제 한두 개 풀어줘가지고 빨리 네. 진행될 것 같으면 사실 고민도 하지 않는데 크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의 이제 갈등이라고 할까요? 발목을 잡는 건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있고요.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주로 이제 공사비 문제 더 올려줘.
못 올려줘 이런 다툼이 있고 세 번째는 조합과 지자체와의 갈등이죠. 네. 인허가 문제를 두고 기부 체납 좀 더해 임대 아파트 더 지어 뭐 대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이 주차장을 단지 내부에 지어라 못한다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가장 문제는 돈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공사비 갈등인데요. 네.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진행을 할 때 네. 전용 40제곱미터를 8사로 바꿀 때 네. 추가 분담금 5억 원 내라고 하다가 조합원들이 못하겠다라고 해서 시공사 교체를 했는데 그 당시 집값이 5억이 안 넘었을 것 같은데요. 40이요. 그 정도 있었죠. 5억 안 하죠. 두 배를 두 배가 그래서 조합원들은 안 된다라고 해서 교체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공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아, 공사비를 그래요. 올려줘도 안 되고 네. 있고요. 최근 행당 7구역 같은 경우는 169억 원 올려달라고 해서 전체 예. 네, 시공사는 300억 손실을 봤다. 네. 그래서 니들은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좀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169억을 증액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공사비로 따져보면 증액을 해도 3.3제곱미터당 평당 663만 원이니까 네. 사실 시공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1,000만 원 정도 로 껑충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런 갈등들은 뭐 각 재건축 단지들마다 지금 곳곳에서 최근에 뭐 광명의 철산주공 8, 9단지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아파트도 520억 네. 증액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뭐 금증을 받아도 어떤 뭐 위원회를 만들어도 사실 돈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 공사비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서 좀 공사비 비싸지 않을 때 건축을 한 지금 쪽이 생각하니까 차라리 3년 전에 올려주더라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라는 네. 후회를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일단 그 6월엔 좀 아파트 분양이 물량이 좀 나오나 봐요. 어떻습니까?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워낙 안 나왔어요. 4월까지는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그게 올스톱이었고요. 5월부터 이제 분양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6월에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26,407가구. 그중에 이제 일반 분양이 21,550가구인데 이 중에 네. 수도권이 많습니다. 13,865가구니까 다행이죠.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서울은 1,865가구, 인천은 1,705가구, 경기도는 1,295가구인데 청약 통장 자격 요건이 좋으신 분들, 뭐 다자녀라든지 가점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네. 서울에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한 잠실 르엘이 출격을 합니다. 네. 1,865가구 중에 219가구가 일반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상당히 많이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네, 시세 되니까 대비. 네. 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인천은 청라에 간만에 나오네요. 청라 파크원 푸르지오. 또 경기도에서는 용인의 클러스터 용인, 경남 아너스필 같은 아파트들이 나오고 네. 7월부터 이제 3단계 시행되잖아요. 스트레스 DSR. 네, 네. 이게 잔금 대출이 적용이 되는데 네. 잔금 대출부터 이제 규제가 되는데요.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6월 분양하는 6월 분양은 3단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에 좀 많이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어내게 분양 물량이 나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일본도 고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 그들만의 리그이긴 한데요. 우리가 네. 일본 하면 잃어버린 뭐 30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도 고가 아파트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최근에 스웨덴 사모펀드에서 이제 개발한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네. 크긴 합니다. 625제곱미터니까 면적은 좀 큰 우리로 따지면 180평 정도 네, 평으로 네. 95억 엔이니까 우리 돈으로 900억 정도. 이제 떠오르지. 뭐 건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택입니다. 펜트하우스 주택이 이제 900억 거래가 어지러지네요. 되는데 네. 어지러지한데요. 2024년 6월까지 도쿄도 5년 동안 프라임 부동산 그러니까 네. 우리로 따지면 고가 아파트죠. 5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당 평당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4, 5억 정도 하는 상황이고요. 네, 왜 네.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하면 우리하고 좀 비슷하네요. 외국인 투자 비중도 늘어나고 토지 가격, 건축 비용도 올라가고 네. 또 몇 년 전에 개발을 미리 한 아파트들은 좀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애나 약세까지 겹쳐서 프라임 아파트, 좋은 고가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장을 많이 둘러보시고 오랫동안 전문가로 활동해 오셨는데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그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전월세 임차인이라든가. 네,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강남 집값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뭐 절대 없을 것 같고요. 또 규제가 나오게 되면
또 많이 올랐는 지역들이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기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 연끌 안 해도 되는 분들이라면 네. 성동구 이렇게 많이 오른 지역들보다도 아직도 서울에서도 고점 대비 80%에 머물러 있는 집들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실거주 분들이라면 자기한테 맞춰서 차분하게 찾아보면 되지 휘둘려서 나 성동구 집 무리하게 사야지 네.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